1830년 7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아주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시계탑의 시계를 향해 총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단결된 조직도 아니었고 그저 자발적으로 뛰쳐나온 독립적인 시민들에 불과했죠. 한 목격자는 이 광경을 시의 한 구절로 남겼습니다. 누가 믿을 것인가? 사람들 말로는 시간에 격분하여 새 여호수아들이 모든 시계탑 밑에서 그날을 정지시키기 위해 시계판에 총을 쏘아댔다고 한다. 독일의 철학자 발토 베냐민의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라는 글에 서술된 이 장면은 1830년에 일어났던 프랑스 7월 혁명의 첫날 밤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7월 혁명은 콜드플레이의 앨범 커버로도 유명한 들라크루아의 그림,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의 배경이 된 사건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왜 그들은 굳이 시계탑을 향해 총구를 겨눴냐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억압하던 국왕 샤를 10세와 구체제를 향해 발사할 총알도 부족했을 텐데 말이죠. 베냐민에 따르면 이 사건은 역사의 연속체를 한다는 의식이 혁명적 계급들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총구가 겨냥한 것은 단순히 시계가 아니라 시간, 즉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흐름의 선형적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당연히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흐르는 거 아닌가? 베냐민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한다는 것일까요? 특히 예술에서 시간은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는데요. 이미 다른 영상에서 상세히 논의했던 것처럼 과거 모더니즘의 시간관과 오늘날 동시대 미술이 인식하는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앞선 두 편의 영상에서 다뤘던 동시대 미술의 경향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세대의 동시대 미술 경향과 그들이 포착한 독특한 시간성의 작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트럭이나 해운 선박이 대량의 짐을 효율적으로 운반할 때 사용하는 사물이죠. 영국의 작가 데런 아몬드는 이 컨테이너 박스를 뉴욕의 한 갤러리에 전시했습니다. 물론 그냥 갖다 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는 컨테이너 박스 벽면에 커다란 플립 시계를 장착했습니다. 과거 헐리우드 영화에서 주인공의 침대맡의 알람 시계로 자주 등장했던 플립 시계는 디지털 시계와 다르게 시간이 변화할 때 찰칵하는 소리를 들려주는데요. 갤러리에서 관객은 컨테이너 시계에 연결된 확성기를 통해 스피커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컨테이너 박스가 갤러리로 오기까지의 여정입니다. 영국 런던 작가의 작업실에서 뉴욕에 자리한 갤러리까지 작품이 이송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국경을 넘어야만 했는데요. 컨테이너가 트럭에 실려 이동하거나 선박에 고정되어 바다를 건너는 와중에도 시계는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었고 작가는 그 과정을 묵묵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국경을 넘으면 시차가 발생할 테고 시계를 재조정해야 했을 텐데요.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이 시계가 작동하는 시간의 기준은 무엇이고 또 누가 정한 것인가? 예로부터 시간을 관장하는 자는 그 세계를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을 쥔 자들이었습니다. 이 컨테이너 시계가 따르는 기준은 그리니치 표준시로 1884년 국제자오선회의의 결과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서로 다른 시간을 사용하던 국가들은 북극과 남극 그리고 그리니치 천문대를 잇는 가상의 선, 즉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경도 15도씩 이동할 때마다 1시간씩의 시차를 계산해 시계를 재조정하게 됩니다. 그리니치 천문대가 세계 시간의 기준이 된 이유는 19세기 말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던 대영 제국의 막강한 권력과 철도와 통신의 발달로 세계적인 시간 표준이 필요하다는 실용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19세기 인도와 아프리카 전역의 철도를 건설해 수탈한 자원을 본국으로 운송하면서 식민지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따르던 시간들을 무시하고 영국의 시간 체계를 강제 도입합니다. 얼핏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시행된 시간의 표준화는 사실 식민지 자원 수탈과 운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국주의의 도구였던 셈이죠. 이처럼 근대적 시간은 보다 느리거나 뒤처지고 정지한 시간들, 타자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시간을 지우고 억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 영국을 기준으로 분할된 시간선을 따라 이동하며 문화 제국주의가 식민화하고 지워버린 소외된 자들의 시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영국과 그 밖의 모든 세계에서 그리니치 표준시가 보편적 기준이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다른 세계의 시간선이 존재했었습니다. 바로 모스크바 시간이죠. 1919년 소련은 광활한 영토의 시간들을 표준화하기 시작했고 1930년엔 모든 연방에 통용되는 모스크바 시간을 도입했습니다. 소련 입장에서 서구 제국주의의 패권의 산물 그리니치 표준시에 맞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시간의 문을 연 것이었죠. 모스크바 시간은 단순히 다른 시간 기준 체계를 도입한
고립한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건 낡은 체제와 전통을 파괴하고 새로운 시간을 열어젖히려 했던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시간, 현재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려 했던 급진적인 상상의 시간이었죠. 어떤 것이 아방가르드하다, 혁신적이란 말은 곧 미래적이란 말과 같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등지고 미래로 자신들을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1991년 소련의 시계바늘은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곧 모더니즘의 종착역이자 동시대가 출현하는 분기점이었습니다. 비평가 보리스 그로이스는 동시대를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로 야기된 장기적이고 잠재적으로 무한히 지연되고 있는 시기라고 주장합니다. 그에게 동시대성은 모더니즘과 대척점에 놓인 것인데요. 다른 시간을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시간 바깥의 시간입니다. 그에 따르면 미래가 없는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그것 중에서 좋았던 기억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복제하고 있는 듯한 저주받은 시대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관적인가요? 그럼 동시대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 베냐민으로부터 크게 영향받은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아감벤에게도 동시대는 현재가 과거와 맺는 관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히려 동시대성이 과거의 것이 반복된 현재라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반복할 뿐 아니라 현재 속에서 다른 과거를 발굴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에게 과거는 낡고 구태의연한 것, 미래는 진보적인 것으로 도식화되지는 않는데요. 그가 말하는 동시대적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이질적이고 낯선 것들이 다 함께 응축되고 중첩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는 마치 우리가 고고학자처럼 현재 속에서 미처 발견되지 못한 채 과거의 지층에 숨겨져 있는 것, 체험되지 않은 채 잔존하고 있는 것들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베냐민에게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는 은연중에 인류의 문명이 시간에 따라 진보해왔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며 더 나은 내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베냐민에게 문명의 기록은 곧 야만의 기록이며 억압받는 자들을 짓밟고 써내려간 승자의 역사에 불과했습니다. 도입부에서 살펴본 7월 혁명에서 광장의 시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시간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였는데요. 이는 민중들이 자신과 무관하게 흐르고 있는 역사의 흐름을 멈춰 세우고 현재를 움켜쥐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베냐민이 그래서 겨냥한 건 당시 시간에 대해 널리 퍼져 있던 역사주의적 관점이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역사학자 레오폴트 폰 랑케의 실증주의 역사관에서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사실을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에 따라 나열하는 기록이었습니다. 베냐민은 그것이 균질하고 공허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실의 더미를 모으기 급급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것인데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따옴표치고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역사는 언제나 권력에 의해 윤색되고 왜곡된 서술에 불과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실증적 역사주의에 맞서기 위해 유물론적 역사서술을 꺼내듭니다. 하지만 역사 유물론은 여러가지 오명으로 얼룩진 이론이기도 한데요. 모든 걸 경제로 환원하는 경제결정론이라거나 역사를 단계적 발전을 통해 필연적으로 진보하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말이죠. 베냐민은 이 글에서 역사 유물론을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냐민만의 독특한 사유를 가장 잘 드러내는 신비로운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성좌, 즉 별자리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은 과거로부터 온 빛에 불과합니다. 이미 수백 광년 전 황성에서 방출된 빛 에너지가 아득히 먼 거리를 날아와 우리의 안구 시신경에 도착한 것이죠. 그저 과거에 일어난 파편적인 사실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린 그 빛나는 점들 사이를 이으며 어떤 형태와 이야기를 상상하고 특정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베냐민이 말한 유물론적 역사서술은 단지 사실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온 빛, 즉 과거의 기억과 현재가 만나 새롭게 구성되며 특정한 관계로 짜맞춰지는 순간 발생하는 폭발적인 현재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역사적 연속체는 폭파되고 새로운 시간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 과제는 어떻게 하면 시간이 어떻게든 붕괴하거나 확장되도록 만들어서 더 이상 이렇게 하나의 길쭉한 형태로 펼쳐지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작가 더그의 킨의 말처럼 오늘날 많은 동시대 작가들은 시간의 붕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태생의 이 작가는 영상, 사진, 사운드, 조각, 설치미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다뤄왔는데요. 보통 우리는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하나의 스크린을 마주하며 감독이 편집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선형적 스토리에 몰입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갤러리에 여러 개의 스크린을 동시에 설치해 기존의 관람 방식의 회방을 놓습니다. 관객은 그가 복수의 스크린들로 형성한 건축적 공간을 배회하며 완결된 서사를 해체하고 저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이미지를 결합하고 재조직하는 시간성을 체험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동시대 미술의 몇 가지 경향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술사학자 테리 스미스는 동시대 미술의 경향을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흥미롭게도 그는 이 세 흐름을 변증법의 논리로 설명합니다. 두 가지 경향은 앞선 영상들을 통해 살펴보았었는데요. 첫 번째 정에 해당하는 건 퇴행성 선정주의와 리모더니즘입니다. 이들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신보수주의의 흐름 속에서 등장했죠. 퇴행성 선정주의의 대표적인 예는 YBA 작가군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아방가르드의 전략을 되풀이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내재한 급진성이 결여된 가벼운 고급 예술, 스펙타클한 양태를 보였습니다. 반면 리처드 세러와 게르하르트 리히터 같은 작가들은 진지한 자세로 모더니즘의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들의 리모더니즘은 그들과 그들의 작품을 제도화하려는 뉴욕 현대미술관과 몇몇 대형 미술관의 노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작품들은 주로 공공미술관과 사립미술관에 전시되거나 대형 경매장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두 번째 반에 해당하는 경향은 탈식민적 전환 이후 등장한 미술들입니다. 남반구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비엔날레와 할 포스터가 논의한 인류학적 패러다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었죠. 이들은 모더니즘이 전제했던 진보적 시각과 서구 중심주의의 반기를 들며 나타났습니다. 정체성, 젠더, 성소수자, 인종 등 그동안 억압됐던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됐죠. 작품들은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비엔날레와 다양한 지역 미술관과 순회 전시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변증법의 마지막 합에 해당하는 세 번째 경향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 흐름의 동시대 미술은 앞서 대립하고 충돌하는 두 경향 모두를 지향합니다. 즉 대립각을 세웠던 두 경향을 비판적으로 포함하면서도 단순히 둘의 결합으로 볼 수 없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 세대는 예술적 본질을 탐구했던 모더니즘의 형식주의나 퇴행성 선정주의의 도발적이고 스펙타클한 양태를 적극 따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미술처럼 첨예한 정치적 사안을 다루며 직접 거리로 나와 정치적 투쟁에 가담하지도 않죠. 대신 느슨한 연대의 네트워크 속에서 마음 맞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개별적으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럼에도 이 세대는 앞선 두 경향의 핵심적 요소를 계승하고 있는데요. 스미스는 이들의 경향을 혼합된 관계적 생존주의로 규정합니다. 모더니즘의 형식주의적 실험과 미학적 관점은 새롭게 등장한 기술 매체적 환경과 만나면서 더욱 확장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회 정치적 주제에 대한 관심 또한 이어지지만 거대 담론보다는 개인적이고 미세한 것들에 주목하며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것은 한국의 동시대 미술씬의 젊은 세대에게서 발견되는 특성들이기도 한데요. 이들의 작품은 공공미술관보다는 소규모 대형 공간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인터넷과 SNS, 독립잡지, 웹진을 통해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정, 반, 합은 결코 고정된 결과값은 아닙니다. 합은 다시 정의되어 다른 반과 마주하게 되는 끝없는 운동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세 가지 흐름은 서로 끊임없이 충돌하며 공존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모순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세 번째 경향에 포함되는 작가와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더그 에이킨이 주목한 선형적 서사의 붕괴, 다채널 스크린의 전시 방식은 오늘날 대다수 영상 작가들에게서 두드러지는 경향인데요. 작가 히토 슈타이얼 또한 다채널 비디오 설치 작업 방식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녀는 과거 미술가들이 다루던 회화라는 매체에서 확장된 영상이란 미디어의 특정성을 탐구하는 면모를 보입니다. 특히 그녀가 주목한 것은 붕괴된 선형적 시간과 나란히 진행된 선형 원근법의 붕괴였습니다. 선형 원근법은 가상의 지평선과 소실점을 기준으로 먼 것은 작고 가까운 것은 크게 표현하는 기법이죠. 근대적 주체는 이 가상의 선들을 통해 세계를 고정시키고 안정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타이얼은 18세기에 제작된 윌리엄 터너의 그림에서 선형 원근법의 붕괴를 감지했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당시 식민지에서 노예를 본국으로 실어 나르는 배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고 대다수 흑인들은 도착하기도 전에 병들거나 죽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주가 보험사와 계약한 조건에는 화물, 즉 노예가 죽을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바다에 빠져 실종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국 선장은 선원들을 시켜 병들거나 죽은 노예들을 배 밖으로 던져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식민주의와 노예제가 낳은 이 끔찍한 세계와 마주한 근대적 주체는 이 그림에서 안정적인 수평선과 소실점으로 구획된 자신들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20세기에 발전한 항공술과 위성, 드론이 생산한 이미지에 주목하는데요. 근대의 선형 원근법의 안정적인 수평적 감각에서 위성사진이 보여주는 아찔하게 낙하하는 수직적 감각으로의 전환 속에서 동시대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페미니즘 운동에 가담했던 자전적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의 동료를 추적하며 빈곤한 이미지에 대해 논하기도 했죠. 이처럼 슈타이얼은 오늘날 이미지를 생산하는 각종 미디어에 대한 형식적 고찰뿐 아니라 식민주의가 남긴 상흔과 페미니즘, 신자유주의, 디지털 기술과 군사적 문제 등 현재 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과거에 억압되고 중첩된 시간과
정든 이미지를 들춰냅니다. 이번엔 문자 그대로 현재를 포착하려는 작품을 살펴볼게요. 유튜브에서 직접 시청 가능한 이 작품은 노아 칼리나의 매일이란 작품입니다. 작가는 2000년 1월 1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매일 셀카를 찍어 총 2356장의 사진을 이어붙여 6분 분량의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2020년에 추가로 업로드된 영상에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매일 찍은 7263장의 사진이 연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는 추상적인 시간이란 개념을 매일 미세하게 변화하는 얼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의 연속성과 사진이 찍히는 현재의 순간성을 동시에 포착하고 있죠. 그리고 사진이라는 기술적 경험을 통해 나라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칼리나가 시간의 미세한 변화 과정에 주목했다면 작가 더글라스 고든은 시간을 쭉 늘어뜨립니다. 그는 초당 24프레임으로 제작된 알프레드 히치콕의 고전 영화 사이코를 24시간으로 늘려 상영했는데요. 작품은 프레임 사이에 툭툭 끊기는 현실과 다른 시간을 드러냈고 인물들은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가항력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영화의 내러티브에 몰입할 때 보지 못하던 이미지들을 지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희미해진 이미지는 오히려 하나의 낯선 사물이 되어 우리가 그 영화 속 내부를 거닐 수 있을 것만 같은 상상의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시간의 공간화는 동시대 미술의 가장 특징적인 징후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최근 넷플릭스에서 본 드라마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영국에서 제작하는 앤솔러지 드라마 블랙미러 시즌7의 레버리 호텔 에피소드입니다. 드라마는 극중 가상의 고전 영화 레버리 호텔을 새로운 기술과 접목해 리메이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영화 촬영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축된 고전 영화 속 배경과 동일한 가상 공간 속에서 AI로 생성된 조연 및 보조 출연자들과 함께 진행됩니다. 주인공 인간 배우는 관자놀이에 붙인 기계의 신기술을 통해 의식만 그곳으로 옮겨가 영화를 촬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촬영 도중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극중의 시간이 멈추게 됩니다. 영화 속 시공간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지만 주인공과 주인공의 상대 배역 AI만 여전히 살아 움직일 수 있었는데요. AI는 처음에 당혹스러워하지만 곧 호기심을 가진 채 영화 세트장의 경계까지 나아갑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인간이 과거로 구성된 현재의 의문을 품었다면 레버리 호텔에서 인간은 그저 신기해할 뿐 오히려 AI가 그 공간에 대해 의문을 품는데요. 촬영이 끝나면 해체되는 영화 세트장과 이미 흘러간 과거가 된 배우들의 이미지와 목소리로 생성된 시뮬라크럼의 세계, 그 이상한 나라의 토끼굴 속으로 빨려 들어간 주인공은 과거의 이미지들을 재구성한 동시대적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님 그저 과거의 빛바랜 영화 속 공간의 향수에 빠진 채 영영 그 속에 머물고 마는 걸까요? 다시 히치콕의 영화로 돌아옵시다. 고든의 24시간 사이코에 화답하듯 작가 크리스 보어스는 히치콕의 영화를 단 24초로 압축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것은 고든보다 보어스의 사이코에 가까워 보입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는 유튜브나 OTT 영상을 배속으로 보거나 지루한 구간을 뛰어넘으며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그만큼 우리의 주의력은 날이 갈수록 한계에 치닫고 있으며 사회 기술적 조건이 그와 같은 주체를 조형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인들과 모인 사석에서 가끔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날 선형적 서사를 무너뜨리는 급진적 역할은 어쩌면 예술보다 자본이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유튜브나 OTT로 영상을 볼 때 우리의 몰입을 중지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중간 광고입니다. 연극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고 비판적 시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 극작가 브레이트가 도입한 소격 효과란 기법이 있는데요. 어쩌면 우린 소격 효과가 우스꽝스럽게 뒤집힌 채 구현된 세계에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다시 드라마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블랙미러 시즌7의 보통 사람들 에피소드는 구독 경제가 극단화된 사회를 예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는 한 평범한 중산층 부부가 등장하는데요. 어느 날 아내는 갑자기 뇌질환으로 쓰러져 평생 침대에서 의식도 없이 식물인간으로 지낼 처지가 됩니다. 그때 남편에게 다가온 의료기구 회사 영업직원은 한 줄기 희망의 말을 건넵니다. 손상된 뇌 일부분을 자사의 신규 기계 장치로 대체하는 수술을 받으면 정상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이죠. 남편은 선택의 여지 없이 수술을 감행합니다. 기적적으로 되살아난 그녀는 매월 일정 금액의 구독료를 지불해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삶의 시간을 돈으로 사는 셈인데요. 뇌 일부분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계가 본사 서버 클라우드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건 시간이 지나면서 스탠다드, 플러스, 럭스 등 요금제가 다양해졌다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교사였던 아내는 갑자기 아이들 앞에서 수업 도중 특정 회사의 제품 광고 대사를 줄줄 읊는 기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게다가 부부가 간만에 섹슈얼한 분위기를 잡는
있는 와중에도 불쑥 광고 카피가 끼어들고 맙니다. 가장 비싼 요금제를 구독할 경우에는 앱을 통해 여러 가지 감정을 마음대로 증폭시킬 수 있는 기능까지 선보입니다. 이 드라마는 온전히 우리의 것이라 믿었던 내밀한 주관적 시간과 감정까지 물화된 세계를 펼쳐 보이는데요. 이처럼 구독 경제는 단지 이전에 없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경제적 모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본이 더욱 우리 삶의 깊숙한 시간에 개입하고 제멋대로 중단시키고 식민화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하려면 자본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20세기 초 헨리 포드는 자동차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라는 요상한 기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는 숙련공들이 맡던 복잡한 공정을 단계별로 분업화해서 벨트 위에 펼쳐놓았죠. 응축된 시간을 잘게 쪼개 납작하고 평평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공정을 단순 반복 작업으로 표준화하자 더 이상 장인들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빈자리는 값싼 임금의 비숙련자들로 채워졌고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하던 12시간의 노동시간은 무려 93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같은 시대 또 다른 공장에서는 프레데릭 테일러가 초시계를 들고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테일러의 시간 동작 연구는 노동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동을 없애고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작을 찾아내려는 시도였죠. 노동자들은 기존의 익숙한 습관을 버리고 자신의 신체를 마치 기계처럼 최적화된 행동에 맞추고 습득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근대적 시간성은 우리의 삶과 분리할 수 없는 산업 현장에서부터 내밀한 신체에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성은 근대의 획일적인 기계적 시간이라기보다는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유동적이고 개인화된 시간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럼 자본은 시간 속에서 어떤 것들을 흔적도 없이 삭제하고 또 어떤 것들은 생산해내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오늘날 시간에 주목한 작품들은 사진과 영화 같은 기술 매체적 조건과 긴밀한 연관관계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가 제커리 포말트 또한 사진과 영화라는 매체의 역사를 탐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는 사진과 영화가 출연한 특정한 순간과 자본의 운동 사이의 교차점에 주목합니다. 영상작업 Unsupported Transit에서 그는 마이브리지 사진을 언급하며 시작하는데요. 이 사진이 탄생하게 된 유명한 일화는 이러합니다. 돈 많은 철도 사업가이자 경마왕이었던 릴런드 스탠퍼드는 오늘날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말이 매우 빠르게 달릴 때 내 발군 모두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존재할까? 그는 친구와 내기를 합니다. 스탠퍼드는 말의 두 다리가 번갈아 지면을 딛고 달릴 뿐 네 다리 모두가 동시에 공중에 뜰 수는 없다는 것에 베팅했어요. 그는 당시 영국의 저명한 사진가 에드워드 마이브리지에게 실험을 의뢰합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진이죠. 너무 빨라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었던 연속적 순간을 카메라가 포착한 것입니다. 이 연속 사진은 몇십 년 뒤 발명될 영화의 기원으로도 알려져 있죠. 문제는 이 사진이 기존의 화가들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 속의 말의 포즈와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사진 속 다리를 잔뜩 오므린 채 붕 뜬 말의 이미지는 오히려 당시 사람들에게 비사실적으로 보였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카메라 기계를 통해 포착한 시간의 단편적 이미지가 더 현실적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의 연속체에서 이탈한 낯선 이미지가 하나의 현실적인 것으로 인정받으며 실제성을 획득한 것입니다. 영상 속에서 흘러나온 작가의 목소리는 연속 사진에 이어 탄생한 최초의 영화 리미에르 형제의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역사적 이미지들은 자신의 영상 작업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작품이 영사되는 스크린에는 어떤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 공사 현장을 비추고 있는데요. 흔히 타임랩스라고 불리는 저속 촬영 방법으로 담아낸 이 영상 속의 장소는 중국의 경제특구 선전의 증권거래소를 짓는 건설 현장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사진과 영화 같은 기술 매체가 자본을 이미지로 포착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자본이라. 자본에 대해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이미지 혹은 자본을 다룬다고 자처하는 예술에서 자본은 흔히 시장으로 표상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상품이 교환되고 자본이 순환하는 장소일 뿐 추상적인 자본 그 자체를 드러낼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마르크스가 역설한 것처럼 자본과 상품은 단지 사물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본과 노동은 그의 책에서 유령과 같은 모습으로 출연합니다. 포말트는 이 작품에서 그와 같은 추상적인 자본의 움직임을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포착하는 걸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 선택한 저속 촬영 기법은 거대한 건축물이 구축되는 오랜 시간의 과정을 단시간으로 압축해 보여줄 때 선호되는 촬영 방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은 자본 축적에 따라 높아지는 건축물의 높이의 상승이고 지워지는 것은 증권거래소를 짓는 노동자들의 흐릿한 이미지입니다. 우린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해야만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노동자들을 포착할 수 있죠.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이 과정을 부재로서의 현전이라는 개념에 빗대어 설명했는데요. 쉽게 풀어보면 노동, 즉 노동자들은 자본이 축적되는 이 건축 과정의 필수적 요소이지만 마치 유령처럼
것처럼 어렴풋한 모습으로만 우리 눈앞에 현존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들이 곧 사라지고 우뚝 솟은 죽은 노동, 거대한 건축물만 남을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현재 속에는 그와 같이 지워진 수많은 과거의 노동이 잔존한 채 희미한 빛으로 산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메라는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 순간의 현존을 가시화하지만 그 순간은 이미 지나간 과거로서 그들의 부재라는 사실을 더욱 강하게 환기시킵니다. 그들의 부재를 통해서 우린 그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결국 작가는 마이브리지가 말에 내 발굽이 붕 뜬 순간의 실제성을 포착했던 것처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자본과 노동의 비가시적인 실제성을 포착하려는 불가능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예술가들은 모두 동시대 미술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다른 시간이 교차하고 중첩되는 현재를 탐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과거의 시간이 굳어져 응축된 죽은 사물들로부터 새로운 관계를 발명해낼 수 있을까요? 베냐민이 말한 먼 과거로부터 온 희미한 빛으로 어떤 새로운 별자리, 우리만의 성자를 그려낼 수 있을까요?